인류가 처음 소금을 쓴 기원전 6000년경부터 소금은 줄곧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대부분은 소금을 지배한 자가 곧 세상을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은 아무도 귀히 여기지 않는 이 작은 알갱이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큰 흐름을 따라가 봅니다. 사람은 태생적으로 소금 없이는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는 엄마 뱃속의 양수는 0.9%의 염분이 섞인 바닷물과 같습니다. 사람이 소금물에서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몸의 70%를 이루는 체액도 0.9%의 소금이 녹아 있습니다. 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0.9%의 염분 농도를 맞추지 못하면 우리 몸은 당장 큰 탈이 납니다. 수렵시대만 해도 인간은 따로 소금을 먹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동물의 살과 피를 먹는 것으로 충분해서입니다. 원시인들이 동물의 피를 즐겨 마신 건 야만적이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곧 너무나 귀중한 소금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농경을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경작한 식물에 함유된 것만으론 부족했기 때문에 따로 소금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금을 만들 수 있는 바닷가나 여모, 암염지대에 모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문명의 발상지가 모두 소금지대인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인류 최초 문명 중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도시국가들은 대부분 소금 거래의 중심지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도시라 불리는 예리코는 소금 우수의 대명사격인 사해 근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례의 대표는 뭐니 해도 로마죠. 이 위대한 천년제국 로마도 그 시작은 미약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로마를 흐르는 테베레강 어귀에서 염전을 하던 몇몇 사람들이 모여 시작된 게 로마입니다. 최근 인플루엔셜 출판사는 세계를 바꾼 6가지의 물질을 문명사적으로 다룬 물질의 세계를 펴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초기의 소금은 그 어떤 것보다 식량을 보존하는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무엇이든 소금으로 절이면 부패를 오래 막을 수 있어서 소금은 생명의 물질로 여겨졌습니다. 로마의 상인들은 염전에서 나는 이 생명의 물질을 팔아 엄청난 돈을 벌었고 이게 로마의 건국 자금이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확장은 곧 염전의 확장이기도 했습니다. 로마는 염전을 뺏거나 새로 만들거나 해서 확인되는 대형 제염소만 해도 60곳이 넘었습니다. 이 품질 좋고 값싼 로마의 소금을 사기 위해 유럽 전역의 상인들이 로마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길이 만들어졌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소금을 운반하던 소금길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도 쓰는 여러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소금으로 봉급을 받았다 하여 셀러리가 나왔고 그 병사를 가리키는 단어가 솔저, 로마인들이 즐기던 소금에 절인 야채가 샐러드입니다. 로마를 제국으로 만든 것처럼 로마를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한 것도 소금입니다. 1세기에 갑자기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로마는 부의 원천이었던 염전을 대거 잃었습니다. 이게 로마가 하락세로 접어든 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로마 이후에도 소금길은 세계로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그 중엔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을 북에서 남으로 넘는 길도 있었습니다. 북아프리카의 유목민인 베르베르인들은 8, 9세기에 소금을 실은 수천 마리의 낙타를 몰고 사하라 사막 남쪽 끝의 도시 팀북투로 원정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따라 들어온 건 소금만이 아니었습니다. 7세기에 혜성처럼 등장한 이슬람도 거대한 장벽이던 사하라를 넘어 서남아프리카로 들어왔습니다. 말리의 팀북투를 드나들던 이슬람 소금 상인들에 의해서죠. 팀북투는 이후 이슬람 대학과 모스크가 들어서며 아프리카 이슬람 확장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팀북투의 소금길은 아프리카의 금과 상아, 노예들이 유럽으로 건너가는 주요 루트가 되었습니다. 로마 멸망 후 로마와 비슷한 길을 걸은 도시가 있었으니 베네치아입니다. 한적한 어촌에 불과했던 베네치아는 7세기 들어 해수면이 낮아지면서 천일염 생산의 최적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갑자기 유전이 터진 거죠. 베네치아 상인들은 이 소금을 파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지중해의 소금 시장을 전부 장악해버렸습니다. 지중해의 소금을 독점하기 위해 닥치는 대로 전쟁을 벌였죠. 그 결과 14, 15세기엔 베네치아의 교역량의 절반이 소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미천 삼아 곧 동방무역에도 뛰어들었습니다. 소금 팔아 번 돈으로 실크로드를 통해 들어온 비단과 도자기 등을 독점해 베네치아는 중세 유럽의 최강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여행자들을 매료시키는 베네치아의 장엄한 건축물들과 화려한 조각품들이 대부분 이때 만들어졌죠. 오늘날에도 사용 중인 복식 부기와 근대적 의미의 은행도 소금 거래에서 나온 베네치아의 발명품입니다. 또한 피렌체와 함께 베네치아의 번영은 문화의 번성을 가져와 이게 결국 르네상스로 연결되었으니 소금이 르네상스의 재정적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금은 현대 화학을 낳기도 했습니다. 중세의 연금술사들은 소금을 촉매제로 해 납을 금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런 마법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금과 수은과 유황 등을 섞고 끓이고 분리하는 과정에서 현대 화학의 기초가 모두 만들어졌습니다. 중세가 끝나갈 무렵 소금은 이번엔 국회의 보잘것없는 나라인 네덜란드를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15세기 네덜란드는 100만 인구 중에서 30만 명이 청어 잡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은 청어를 잡자마자 배에서 바로 소금으로 염장하는 방법을 개발해냈습니다. 지금은 흔하지만 당시로선 획기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청어를 1년 넘게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에 조업기간을 대폭 늘려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죠. 네덜란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비싼 발트의 암염 대신 값싼 스페인산 천일염으로 대처해 가격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에서 쫓겨나 네덜란드에 자리 잡은 유대인들이 최초로 불순물을 제거한 정제 소금을 만들었습니다. 냉장고가 없던 당시라 소금에 절인 청어는 전 유럽에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17세기의 네덜란드는 유럽 청어 시장의 절반을 장악했습니다. 이때 번 돈이 나중에 네덜란드를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거느린 해상 제국으로 만들었으니 소금이 한 국가의 운명 전체를 바꾸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소금으로 부흥하면서 12세기부터 500년간 발트해와 북극해의 무역을 독점했던 한자 동맹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정제 소금을 만든 네덜란드 유대인들은 16세기 말 네덜란드 독립전쟁 때 스페인의 염전을 봉쇄해 스페인 국왕을 파산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게 스페인의 몰락으로 이어졌으니 네덜란드 유대인들은 수백 년 만에 선조들의 복수를 한 셈입니다. 소금은 혁명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바로 18세기 말의 프랑스 혁명입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어디나 소금에 세금을 매겼습니다. 소금을 먹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이만큼 손쉬운 세원이 없었습니다. 물질의 세계에 의하면 이중 가벨이라 불린 프랑스의 소금세는 정말 악랄했습니다. 프랑스에선 8살 이상이면 누구나 일주일에 한 번은 소금을 사야 했습니다. 그것도 왕이 마음대로 가격을 정하니 어떨 땐 원가의 20배가 넘기도 했습니다. 가벨 징수관들은 수시로 집에 들이닥쳐 의무 소비량을 지키는지 감시하곤 했습니다. 무엇보다 프랑스인들을 화나게 한 건 가벨이 힘없는 민중들에게만 의무라는 점이었습니다. 온갖 특권을 누리던 귀족들은 이마저도 면제였습니다. 소금세는 프랑스 혁명을 촉발한 앙시앵 레짐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민중들은 혁명 후 곧바로 소금세를 폐지하는 한편 30명이 넘는 가벨 징수관들을 단두대로 보냈습니다. 소금은 19세기 중후반 미국 남북전쟁의 승패를 가른 숨은 요소이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 무기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전쟁 준비가 소금을 비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점을 북부군은 너무나 잘 알았고 남부군은 이를 등한시했습니다. 남부에 소금이 부족하다는 걸 알아챈 북부군은 닥치는 대로 염전을 파괴했습니다. 소금의 전략적 중요성을 눈치채지 못한 남부군은 염전을 너무나 쉽게 내주는 우를 반복적으로 범했습니다.
바다를 통해 소금이 들여오지 못하도록 해상을 봉쇄한 것도 북부군이었습니다. 마침내 남부의 가장 주요한 소금 산지인 솔트비를 북부군이 점령함으로써 전쟁의 승부는 사실상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소금 때문에 졌다. 전쟁 패배 후 남부군이 남긴 기록 중 하나입니다. 소금을 두고 뺏고 빼앗기는 전쟁은 유럽에선 너무나 흔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후반엔 남미에서도 심각한 소금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페루 앞바다의 친차 제도에 쌓인 구아노라는 새똥을 두고서입니다. 수천 년간 화석처럼 30m나 쌓인 이 구아노는 소금의 일종인 질산칼륨 덩어리였습니다. 이 소유권을 두고 칠레와 페루, 볼리비아 연합군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승자는 칠레였습니다. 패자 볼리비아는 태평양 전쟁이라고 불린 이 전쟁으로 바다를 잃고 내륙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구아노가 뭐길래 세 나라가 국군을 걸고 4년간이나 싸웠을까요? 질산칼륨은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천연비료였습니다. 게다가 화약 제조의 핵심 재료죠. 당시엔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이 덕에 칠레는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태평양 전쟁으로 빼앗은 땅엔 훨씬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리튬이 무한정 매장되어 있습니다. 책에 의하면 이 새똥은 남미의 전쟁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20세기 초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자 연합군은 칠레의 질산칼륨으로 총알과 포탄을 만들어 독일군 진지에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독일 과학자들이 대기 중에서 질소를 분리하는 데 성공, 독일군은 합성 질산염 포탄으로 반격을 가했습니다. 자연산 소금과 인공 소금이 맞붙은 이 무기로 전쟁은 장기화되고 그 전의 전쟁과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사상자를 낳았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살상무기였던 이 합성 질산염이 전후엔 화학비료가 되어 인류를 역사상 처음으로 기근에서 구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소금이 진귀하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이제 화학적으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여전히 소금 없인 살 수 없습니다. 소금이 먹는 데 쓰이는 비중은 5%에 불과합니다. 이 외의 용도가 14,000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감자튀김에도 뿌려야 하지만 겨울엔 제빙 제설하는데도 수돗물을 정수하는데도 소금이 꼭 있어야 합니다. 비누, 가죽, 유리, 종이, 도자기, 베이킹소다, 표백제 등 온갖 화학 제품도 소금 없인 만들 수 없습니다. 진정제, 항우울제, 항생제, 말라리아약, 각종 링거액 등 제약에도 소금은 필수입니다. 이젠 좋은 배터리를 만드는데도 소금이 쓰입니다. 이쯤 되면 과거에도 그랬듯 미래에도 소금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란 걸 의심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이젠 너무 흔해 모두가 그 가치를 잊어버리고 있지만 말입니다.